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의 비상 상황을 선포한 국민의힘이 다음 주까지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체제 전환을 모두 마치기로 했습니다. 비대위를 의결할 전국위원회 서병수 의장은 비대위가 출범되면 이준석 대표는 바로 해임되고 이후 전당대회를 통해 임기 2년짜리 새 지도부를 선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당에서 사실상 축출되는 분위기인데 이 대표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금요일 상임 전국위에 이어 다음 주 9일이나 10일 전국위를 개최해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모두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비대위가 필요한 비상 상황인지 유권 해석을 하고 이후 당원을 개정해 권성동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당 대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이 대표의 복귀를 전제로 하는 비대위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고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온전한 새 지도부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상대책위 다음에 열리게 되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석하는 바로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이준석 욕하다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이 복귀를 막겠다는 판단이냐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용피셜, 즉 용산 대통령실 논리로는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잘하는 당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서병수 의장을 겨냥해 당원 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자동 해임이라는 당원 당규도 없고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선출해도 당대표가 2명이 있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것이. 국민의힘은 비대위 전환 이후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인데 오늘 기자회견을 연 서병수 전국위 의장마저도 이 대표의 법적 대응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자, 그러면 정치팀 유충환 기자와 집권 여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네. 자, 비대위가 출범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이다 이렇게 지금 서병수 의장이 얘기했어요. 네. 이 대표 측 반발이 더 커지겠는데요. 네. 비대위 체제가 사실상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는 국면으로 흘러가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측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사퇴가 이준석을 몰아내기 위한 위장 사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다시 나타나서 정국위를 소집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사퇴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표결은 하는. 다시 나타나서 네. 표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쟁점은 네. 현재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판단인데요. 네. 왜냐하면 비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상 비상 상황이어야지만 전제가 돼야 전당대회를 되는 열 수가 거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의원총회에서는 또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재형 당혁신위원장도 오늘 네. SNS에 이준석 대표를 편들고 나섰는데요. 음.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실수, 윤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문자 유출은 해당자가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그걸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MBC와의 통화에서요. 가처분 신청 등 법원의 모든 수단을 고심 중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가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 비대위 체제를 요구했던 초선 모임 성명서에 익명으로 의원들이 참여한 걸 지적하면서요. 네. 앞으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서 공개하겠다. 곧 필요할 듯 해서라고 이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책임질 일을 한 사람은 책임지면 되는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논리가 좀 있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 오늘 새 지도부의 임기가 2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 게 아니고 새 임기가 시작된다. 이게 총선이 있어서 좀 민감합니다. 맞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일반적인 해석은요. 올 가을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면은 거기서 뽑히는 당 대표는 이준석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6월까지만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네. 한시적으로 운영될 걸로 이제 해석이 되어 왔는데요. 서병수 의원이 오늘 이번 비대위를 통해서 전당대회를 열어서 뽑히게 되는 당 대표는 임기가 2년이라고 해석을 네. 했습니다. 네. 이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 권한은 상임 정국위에 있는데요. 서병수 의원이 그 정국위 의장입니다. 그래서 서병수 의원의 해석에 무게가 굉장히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올 가을에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뽑히게 되는 당대표는 2년 뒤에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한 상황인데요. 현재 그 당내에서는 김기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 그리고 또 나경원 전 의원 등 이 중진 의원들이 이제 출마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조기 전당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기 전당대가 열리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중징계 기간이기 때문에 출마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지돼 네. 있기 때문에 직접 출마를 못 하고요. 네. 대신에 자신을 대신할 당권 주자를 대신 내세울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윤심은 또 어디로 향할지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충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살로 낮추는 정책과 관련해서 거센 반발에 부닥친 교육부가 뒤늦게 전방위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부적절한 정책이란 연구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정책 발표 과정에서 배제했던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이제서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유치원 학부모들과의 만남도 급하게 잡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연락을 드렸음에도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결정된 건 없다며 반대 여론 진화에 나선 모습이지만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졸속 행정에 대해서 철회하시고 이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그리고 공교육과 돌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익히시고 고민하시고 실천하시라고 요구하러 왔습니다. 특히 입학 연령을 낮추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이미 여러 차례 나왔었다는 사실도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17년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만 5세 아동은 부모의 밀착된 보호가 필요한 시기라며 취약 연령을 내리는 건 교육적으로 설득력이 약하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육아정책연구소는 사교육비 감소나 여성 고용 촉진 등 기대 효과들이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도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만 5살 취약 정책을 검토했었지만 결국 중단됐습니다. 1년에 한 25%씩 4년에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는 희망자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생일 좀 빠른 애들부터 할 수 있겠죠. 교육적 문제는 물론 실현 가능성도 낮다는 결론이 나온 정책을 다시 무리하게 꺼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논리적 근거,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렸더니 오히려 굉장히 쉽게 설득이 됐어. 그래서 바로 폐기된 정책이었어. 교육부는 정책을 당장 철회할 계획은 없다며 이번 주 전담 조직을 꾸려 대규모 설문조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만나서는 자신이 화두를 던진 덕분에 지금의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또 대학 총장들 만나서는 내년 3월에 퇴임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학부모 단체 대표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여론 추스르기에 나선 박순애 교육부 장관. 하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는커녕 황당한 발언으로 더 큰 반발을 샀습니다. 만약에 제가 교육부가 업무 보고에 이런 화두를 던지지 않았다라면 언제 우리가 지난 한 5, 60년 동안 이렇게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가슴 아픈 사연들을 직접 얘기하면서 같이 논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병주고 약주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팩트체크 안 한 정보들을 다 던져놓으시고 언론이 다 팩트체크하게 해놓고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간담회 하시면서 아니요. 도대체 이 5세 취약의 장점이 무엇인지 제대로 학부모들에게 하나도 설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받아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는.
지난달 비공개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도 뒤늦게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취임 나흘째 7개 권역 대학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는데 이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총장은 박 장관이 자신이 워낙 일을 빨리 하는 스타일이라며 정책을 빨리 추진해 내년 3월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들이 놀라 떠날 시간을 정해놓고 일하면 어떡하냐고 반문했지만 박 장관은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교육부에 해당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어떤 취지였는지 물었지만 비공개 간담회에서 했던 발언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교원단체는 사실 여부를 떠나 교육수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염두에 두고 하면 자신의 임기 내에 뭔가를 보여주고자 할 거잖아요. 실적주의, 성과주의 이런 것들로 자칫 더 현장의 우려나 갈등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 장관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며 갈등 상황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어젯밤 대만에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은 오전엔 대만 총통을 만났고 오후에는 중국 인권 문제를 비판하는 대만의 활동가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중국이 민감해할 만한 일정들을 연이어 소화한 건데 중국을 겨냥해서 내놓은 발언들도 거침없었습니다. 먼저 박진주 기자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탑승한 항공기가 어젯밤 대만 타이베이 숭산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난 전용기는 바로 가는 대각선 항로 대신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를 피해 오른쪽으로 2시간이 더 걸려 돌아갔습니다. 대만 초고층 빌딩 전광판에는 고맙다는 글씨가 새겨졌고 늦은 시간에도 많은 환영 인파가 몰렸습니다. 谢谢美国众议院佩洛西不畏中国的威胁，然后还愿意来到台湾支持台湾人对民主自由的坚持。 중국의 반발과 비행 안전을 고려해 도착 경로를 설정했지만 착륙 직후부턴 본격적인 중국 때리기가 시작됐습니다.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라며 도착 성명을 밝혔고 미리 전해둔 언론기 고문을 통해 중국의 압박으로 대만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권과 법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오전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의 만남에선 최고 훈장을 수여받은 뒤 민주화 독재를 부각시키며 대만 수호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Today the world faces a choice between democracy and autocracy. America's determination to preserve democracy here in Taiwan and around the world remains ironclad. 대만 최대 반도체 회사 TSMC 회장을 만나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을 강화했고 1989년 중국 천안문 사태의 주역이었던 우얼카이 씨와 홍콩에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책을 팔았다가 중국에 납치됐었던 남유인키를 면담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모두가 중국을 자극하는 이른바 반중국 행보로 짜여진 일정이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18시간 정도의 대만 체류 일정을 마친 뒤 오늘 밤 한국으로 들어와 내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극도로 악랄한 행동이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강력한 무력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육해 공군을 총동원해 대만을 완전히 포위해서 압박하는 실탄 사격까지 동반한 대규모 군사훈련이 예고됐습니다. 사실상 침공 예행 연습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대만을 향한 경제 보복 조치에도 돌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대만과 마주보고 있는 중국 푸젠성 샤먼 해변. 수용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탱크가 줄지어 이동합니다. 장갑차와 자주포, 미사일 차량 등 다른 군부대들이 샤먼에 집결하는 영상도 속속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내일부터 나흘간 사실상 대만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는 훈련을 예고했습니다. 대만 해협을 향해서는 미사일 공격과 같은 장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대만 주변 해상과 공중에서도 역시 실탄 사격을 동반한 고강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8月4号12时至7号12时，在以下海域和空域进行重要军事演训行动，并组织实弹射击。
이를 위해 대만 주변 6개 구역을 지정해 선박과 비행기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 공격하는 형태의 훈련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외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대만을 봉쇄해 압박을 가하겠다는 차원입니다. 这一次联合军事行动是针对美和台当局在台湾问题上的危险举动所采取的必要举措。 인민해방군은 앞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에 도착하자마자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의 이륙 장면과 탄도미사일을 실은 차량의 이동 장면을 공개하며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만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도 바로 돌입했습니다. 오늘부터 천연모래 수출을 중단하고 대만산 감귤과 냉장갈치, 냉동 전갱이의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신 대로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이 긴장이 과연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까? 그 가능성 포함해서 현재 상황 더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자, 이혜인 특파원, 중국군의 실탄 사격 훈련, 대만을 또 완전히 둘러싸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대만이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훈련으로 대만은 영해와 영공 대부분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그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는 대만군 퇴역 장교의 말을 인용해서 이번 훈련이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 여기에다 중국이 그동안 했던 경고의 수위로 볼 때 일단 7일까지 나흘간 훈련을 한다고 했지만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군의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대만이 느끼는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고 미국도 중국의 압박에 가만히 당하고만 있는 모양새는 취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중국도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난 이후인 내일부터 훈련을 시작한다는 점과 미국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대만 인근에 가 있는 등 확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선은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분명한 건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중국은 자존심을 세게 구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중 간의 갈등 구도가 앞으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이 가능한데요. 네, 그렇지 않아도 악화되던 관계에 그 펠로시 의장이 기름을 부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이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중국 포위망에 맞서서 반미 진영 결집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은 노골적으로 러시아의 편을 들지는 않고 있는데 러시아는 오늘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비판하며 중국 편을 들었습니다. 미국 대 중국 러시아의 중립지대가 없는 신냉전 구도가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각각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김규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걸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서훈과 박지원 전직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하고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이었습니다. 다음 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발 사실조차 국정원의 보도 자료를 보고 인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김규현 국정원장은 전직 원장 고발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정보위원들에게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알았다는 대통령실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여기에 국정원 고발 방침을 보고받은 대통령이 이걸 승인했는지도 논란이 됐습니다. 국정원장의 고발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냐라고 했는데 보고했다라고 했고 대통령은 승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승인 받을 사안이 아니에요.
그건 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일자 국정원은 고발 방침을 대통령실에 통보했을 뿐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정보위 회의록에서 국정원장이 보고드렸고 승인하셨다고 말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승인이라는 말을 고발에 대한 허가나 양해를 받았다는 뜻으로 쓴 건 아니라는 해명 자료를 또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로써 전직 국정원장 고발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고발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대통령 거짓말이 또 드러났다며 비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기획해서 지시했고 국정원이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를 하는 이 3대 기관이 총동원해서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원이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은 침소 봉대를 넘어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남효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찰이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이달 안에 끝내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8월 말 당대표를 뽑는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당내에서 사법 리스크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표현이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신 고발 당했더라. 당신 국가기관으로부터 수사받더라. 이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사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명확한 팩트, 즉 사실로 지적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이 후보는 그러나 의원 욕하는 플랫폼 등 논란이 된 발언에 대해선 앞으로 신중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제주에서 벌어진 두 번째 토론회에선 박용진, 강훈식 후보의 이재명 견제가 이어졌습니다.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자기를 중심으로 정치가 굴러가지 않을까. 그 우려, 그게 사당화에 대한 우려예요. 대선 지지율 관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인천 계양 출마, 또 우리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던 거는 부정하기 어렵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경찰국 신설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강력한 탄핵 발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허그 전세 안심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용이 부족해도 벌이가 적어도 전세금의 최대 90%를 저금리로 빌려주고 만에 하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돼도 나라에서 대신 갚아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이 제도를 전세 사기에 악용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지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전문 업체가 접근을 해서 허그 안심 대출을 받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사실은 해결이 아닌 깊은 수렁의 시작일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49제곱미터 아파트에 사는 박모 씨. 작년 10월 보증금 8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전 전셋집이 경매에 넘겨졌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등기부등을 다시 떼봤더니 세무서에서 한번 이 주인한테 압류가 됐고 그리고 나서 예정 임의 경매 신청이 들어간 거죠. 감정가는 약 2억 원. 그대로 낙찰이 돼도 미납 세금과
대출 담보금액 1억 4,300만 원이 우선입니다. 국세 먼저 내고 제일 근저당인 신협에서 또 가져가고 남은 돈을 저희가 이제 배당률로 받는 거니까 거의 못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얼마 뒤 한 컨설팅 업체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전세금 가정 안정한 건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이제 안심전세라는 상품이에요. 나라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주택 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보다 훨씬 비싼 2억 8천만 원의 계약을 새로 해야 합니다. 고객님들 보증금, 경매 취하 비용, 현재 적혀있는 근저당 금액까지 이제 평균값을 내가지고 저희는 이제 안심전세로 2억 8천으로 이제 전세를 진행을 할 거예요. 새로 쓴 전세 계약서로 세입자가 2억 8천만 원을 대출받고 그 돈으로 근저당도 풀고 세금도 대신 내란 말입니다. 모든 걸 허그에서 보증하니 전세금 못 돌려받는 일은 없다고 장담합니다. 집주인은 6년 뒤에는 파산을 하서 고객님들은 보증보험사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집주인이 컨설팅 업체와 짜고 세입자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입니다. 대출 2억 8천만 원에 대한 월 100만 원 가까운 이자는 세입자 부담. 전세금을 당장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2년 뒤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건데 결국 돌려막겠다는 소리입니다. 만에 하나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집주인이 또 파산해 악성 채무자가 되면 허그에서 보증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빚은 전부 세입자가 떠안게 됩니다. 박 씨는 업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번 돈으로 얘네들 배불려줘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2년 동안 하느니 그냥 좀 못 받더라도 빨리 여기를 나와서 있고.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깡통 전세 피해자에게 전문 업체가 권했던 건 허그의 안심대출 제도였습니다. 업체는 주로 매매가 드문, 그래서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빌라의 세입자들을 노리고 접근을 하는데 아무래도 목돈 마련이 어려운 20, 30대 피해가 특히 많다고 합니다. 세입자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사기에 악용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이어서 홍신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집주인과 짜고 접근한 컨설팅 업체가 피해 세입자에게 제시한 해결책은 더 큰 돈을 대출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게 허그의 안심대출 제도입니다. 전세금의 최대 90%까지 빌려주고 보증은 공시가격의 1.5배까지 제공하는데 집주인이 파산해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이는 일이 없도록 기준이 넉넉한 편입니다. 빌라나 다세대 다가구 이런 주택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보증이라든가 대출의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실제 서민들이 그거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거를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업체는 이 느슨함을 파고듭니다. 거래가 드문 빌라나 나홀로 아파트는 시세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집값을 부풀리기 쉽다는 뜻입니다. 업체는 부풀린 집값으로 실제 매매가보다도 높은 가격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세입자가 허그 안심대출을 받게 만듭니다. 이후 업체는 세입자가 빌려온 돈으로 집주인의 압류를 풀어주고 자신들의 수수료까지 챙긴 뒤 사라집니다. 만약 집주인이 끝내 파산하면 빚을 떠안은 세입자와 떼인 전세금을 대신 갚아줄 책임이 있는 허그만 남게 됩니다. 이상 신호는 이미 2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허그가 대신 갚아준 내역을 살펴봤더니 다세대 주택 대위 변제 건수가 2018년 24건에서 2020년 1091건, 지난해엔 1445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갚아준 금액도 2년 새 43억 원에서 2189억 원으로 500배 넘게 늘었고 작년엔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지난 3년간 시세 정보가 투명한 아파트에 대한 대위 변제 건수와 금액은 매년 줄었습니다.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세금으로 국민 피 빨아먹고 투기꾼들 돈 벌어주는 걸 정부가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 허그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 전세 사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가 민간 협의체를 만들었죠. 그런데 징용 피해자 측이 외교부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면서 앞으로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배상 절차를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기 때문인데 피해자 측은 사실상 배상 이행을 방해하려고 한 거라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을 당했던 피해자 측 지원단체와 대리인이 외교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배상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만들어진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것입니다. 외교부는 지난주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정부는 한일 양국의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측은 정부가 대법원에 판결을 늦추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냈다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늦춰달라는, 쉽게 말하면 집행 절차를 지연시켜달라, 집행 절차를 미뤄달라라는 행정부의 입장을 사법부에 제출한 것이고, 또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기 전에 피해자 측에 통지도 하지 않아 신뢰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의 피해자 지원 단체들도 외교부가 배상을 방해하려고 의견서를 냈다며 비난했습니다. 강제집행 방해 전면 중단하라. 외교부는 제출된 의견서를 당장 철회하라.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배상 책임을 부정하거나 재판을 늦추려는 의도였다고 지적되며 사법농단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외교부는 공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선 국가기관이 의견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 측 없이 민관협의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우선 저희들이 다 초대를 하고요. 민간협의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계속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발을 부르면서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꾀하던 정부의 목표도 난관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소설 칼의 노래로 이순신 장군의 고뇌를 그려냈던 김훈 작가가 이번엔 안중근 의사의 짧고 강렬했던 삶을 작품 속에 담아냈습니다. 오랫동안 소망해왔던 특별한 작품을 드디어 선보인다는 작가는 청년 안중근의 생명력을 담아내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내 목적은 독립과 동양 평화의 유지에 있고 아직 목적을 이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토를 죽여도 자살하는 따위의 생각은 없었다. 일제강점기인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 이 기록이 시작이었습니다. 나를 사로잡은 책은 안중근 신문 저서와 이순신의 남중일기였습니다. 그 두 개의 책이 결국 저희 생애를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죠. 이순신을 다룬 칼의 노래로 많은 사랑을 받은 작가. 그에게 이순신이 현실주의자라면 절망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걸 들이받고 나가는 것이죠. 나는 이순신은 그런 사람을 그렸습니다. 안중근은 희망으로 나아가는 청춘입니다. 그 자기 희망을 향해서 나간 것입니다. 각자가 독립되는 것이 동양의 평화다. 이것이 이제 그 안중근의 희망이고 그의 비극이고 그가 이러한 맞서게 되는 그 희망의 무대였던 것입니다.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쓰는 것은 내 고단한 청춘의 소망이었다는 작가의 고백. 지난해 크게 앓고 난 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안중근이라는 젊은이가 옆에 와 있는 것처럼 그의 말을 듣고 그의 고민이 뭔가를 듣는 것처럼 그 혁명에 나서는 자들의 몸가짐은 이렇게 가볍고 삶의 그 격정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특히 동양 평화를 바랐던 안중근을 그의 시대 안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며 그의 희망이 더욱 필요한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은 더욱 절망적이죠. 중국과 북한이 군사동맹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일본은 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인사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판이죠. 그가 주창했던 동양 평화의 명분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죠.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지금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두 기관의 위원장들은 모두 전 정부에서 임명됐고 정권 교체 이후에도 임기를 채우겠다고 해서 여권으로부터 자진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은 왜 이들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는지 그 주장 논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분들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국민권익에 다시 묻습니다. 대답이 어려우시면 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권의 전방위적인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본인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현희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감사원이 권익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를 지켜보는 위원장님의 심경, 입장 어떤 겁니까? 네, 법률상 임기와 또 업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이례적 감사를 통해서 강한 사퇴의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원장과 또 국민권익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임기가 보장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감사원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익위가 지난해 정기감사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1년 만에 다시 감사를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통상적인 게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미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마쳤고 또 인사혁신처의 직원들 복무감사와 총리실의 인사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이고요. 이미 작년에 완료된 그런 감사에 대해서 재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의 사무규칙에도 맞지 않은 불법적이고 또 표적 감사라는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감사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님과 실제로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세종시 출근할 때 지각을 했다더라. 그리고 설악 오색 케이블카 현장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이게 민주당 편들기다. 장관들의 경우에는 서울과 세종을 오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업무를 보다가 오후에 세종 사무실에 내려가는 경우가 지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혀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사유이고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민생 현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었던 일정에 의해서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아무런 정치적인 그런 의도나 또 업무 내용이 없습니다. 언론 보도에 문제가 된 사안을 감사를 한다라는 사유라면은 최근에 언론 보도에 이슈가 되는 교육부라든지 행안부도 똑같이 감사원 감사를 해야만이 이것이 공정한 감사이고 표적 감사가 아니라는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의 감사는 표적 감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거네요. 다른 부처 장관들도 똑같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유이므로 명백히 표적 감사이고 정당성이 없는 감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전현희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군 부대에서 40대 장교가 여군 하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가해자의 강요로 코로나 확진자의 숙소에 들어갔던 피해자를 오히려 피의자로 입건해서 검찰에 넘겼던 군 경찰이 성폭력 2차 가해자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기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낸 걸로 드러나서 논란이 더해졌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초반의 여성 하사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준위가 구속된 경기도 성남의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지난 4월 가해자는 피해자를 확진자 격리 숙소에 끌고 가 확진자와 입을 맞추라거나 침을 먹으라는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군 경찰은 오히려 피해자를 주거 침입의 피의자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실 위력이나 강제에 의해서 가해자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그런데 이랬던 군경찰이 이 사건의 2차 가해자에게는 거꾸로 면죄부를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의 상급자인 40대 남성 원사는 피해자의 성폭력 신고 사실을 안 뒤 소문을 들었다며 가해자에게 알렸습니다. 그러자 위기의식을 느낀 가해자는 사과를 빙자한 수십 통의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2차 가해를 유발한 원사에 대해서도 신고했지만 군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피해자에게 알렸습니다. 2차 피해 유발 행위 등을 형사 범죄로 판단하지 않는 공군 군사경찰의 태도는 계속되는 성추행과 2차 피해를 두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군이 책임을 피하려고 피해자끼리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공군은 취재진에게 격리됐던 남성 하사가 불안감과 2차 피해를 호소한다며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뜻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사건을 하사들 간의 싸움으로 갈라치게 하려는 공군 검찰의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저열한 언론 플레이이며 조직적인 겁박입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이 또 다른 피해자인 남성 하사를 명분으로 관련 보도 일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며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입니다.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 정말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간호조무사들이 봉합수술을 한 사건을 연속해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번엔 서울의 한 유명 정형외과 병원에서 같은 형태의 대리수술을 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정형외과 수술실. 양손에 집게와 가위를 든 남성이 환자의 무릎 부위를 거침없이 꿰맵니다. 출혈이 계속되자 피를 빼내는 실리콘 관을 직접 환자 다리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 남성은 병원의 간호조무사입니다. 감염이나 괴사 우려 때문에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봉합수술을 조무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직원들은 정상적인 수술인 것처럼 환자에게 안내합니다. 일주일 전 또 다른 환자의 수술실. 여기서도 같은 간호조무사가 봉합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로 보이는 여성이 조무사를 돕고 있고 수술실 어디에도 의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얼굴 아래가 가려져 있어 누가 수술을 하는지 볼 수 없습니다. 수술의 시작부터 봉합을 포함한 마무리까지 진료를 원래 담당한 의사가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술 영상을 확보해 봉합수술을 한 남성이 간호조무사임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포츠 특성화 병원을 표방한 이곳은 유명 프로 선수들을 홍보대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프로 선수처럼 진료한다는 말을 믿고 찾아온 일반 환자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조무사가 봉합수술을 해온 겁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는 모든 수술을 의사가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업무 자체를 그렇게 원장님들이 끝까지 다 하고 계셔서 수사기관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 이송 같은 보조 작업만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남자 간호조무사님은 계시지 않아요? 네네, 환자 이동은 하고 있습니다. 취재팀이 대리수술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병원 측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경찰은 이 병원에 간호조무사 2명과 간호사 1명을 입건해 조사에 나섰고 필요하면 담당 의사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수술 부위에 실밥을 제거한 부산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의사의 대리수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이 같은 대리수술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MBC가 지난해 고발한 인천 21세기 병원 사건. 무자격자인 원무과장 등이 척추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컸는데 실형이 선고된 1심 결과를 깨고 최근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판결문에 제보자의 신원이 일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의사 자격이 없는 원무과장과 진료협력과장, 진료협력실장이 척추수술을 해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던 인천 21세기 병원. 무자격자들이 봉합은 물론 절개와 인대 제거, 뼈와 근육을 깎아내는 수술까지 하는 장면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수사 결과 병원장 등 6명이 구속됐고 모두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CTV에 대리수술 정황이 포착이 됐는데 사실 맞습니까? 1심 재판부는 대리수술이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며 대표 원장에게 징역 2년, 공동 원장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심 고등법원은 실형 판결을 받았던 원장 3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자 19명과 모두 합의했고 이 중 상당수가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이유까지 들었습니다. 피해자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 굳이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됐다는 것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봐주기식 판결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2심 재판부는 대리수술 장면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일부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판결문에 각주를 달면서 제보자의 직업과 입사연도, 구체적인 행동까지 일일이 적시한 겁니다. 그 공익신고자의 어떤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을 판결문에 담는 것은 이 공익신고자 보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익신고자법에는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그가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제보자 측은 2심 재판부가 비밀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유경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낙산 해수욕장에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편의점 건물이 땅속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잠을 자던 피석의 90여 명도 부랴부랴 대피를 했는데 사고 당시 상황을 먼저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치 지진이 난 듯 벽에 걸린 시계가 흔들리더니 곧바로 냉장고와 상품 진열대가 땅속으로 꺼져버립니다. 계산대 앞에 있는 또 다른 CCTV. 편의점 내부가 흔들리듯 떨리더니 편의점 절반이 폭삭 주저앉아 버립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 물건 진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밖에서 쾅 소리가 나가지고 너무 놀라서 나가보니까. 같은 시간 편의점 바로 옆에 숙박업소. 잠을 자고 있던 투숙객들이 맨발로 건물을 뛰쳐나옵니다. 구급대원들이 일일이 방문을 두드리며 남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지금 아침에 990에서 지진 같은 땅 꺼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호루라기 소리 들려오고 막 빨리 대피하라 그랬고 다 대피를 했고 또 손님들 다 대피시켰고요. 오늘 오전 6시 40분쯤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바로 앞 상가지구에서 대형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가로 12m, 세로 8m, 깊이 5m가량의 구멍이 생기면서 편의점 건물 일부가 삼각형 모양으로 꺾인 채 땅 밑으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거대한 구멍 속으로 건물 한쪽이 쓰러져 있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가 있어 주변은 통제된 모습입니다. 편의점 직원은 사고가 나기 30분 전부터 쩍쩍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고 갑자기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놀라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는데 한 1분도 안 돼서 갑자기 이제 건물이 저렇게 반 정도 이렇게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는 26층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는 대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공사 관계자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이고 그런 거 다 했습니다. 지금 했고 우리도 차수공사도 다 새로 했고 그런 상태입니다. 경찰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대형 땅 꺼짐 사고가 이 공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시공 과정과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는 상인과 주민들은 이번 사고가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부터 공사장 주변에 크고 작은 땅 꺼짐 현상이 10번이나 넘게 발생해서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공사업체도 군청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어서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쭉한 모양으로 꺼져버린 땅, 3m 정도나 내려앉은 땅 속에 노동자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땅 꺼짐 사고인데 오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한 바로 그곳입니다. 응급처치를 발리기만 하고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달라 그랬는데도 그 사람들이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주민들은 올해 들어서만 이 주변에서 큰 땅꺼짐만 6번, 작은 것까지 더하면 10번 넘게 내려앉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 전부터 이제 저희 다니는 통로 사이로 계속 싱크홀이 몇 번 생겨가지고 뉴스에 제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대형 숙박시설 공사 현장과는 불과 1m 거리. 오늘 사고 직후에도 땅이 꺼진 구멍 안쪽으론 물이 차 있고 옆으로 흙이 계속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불안한 주민들은 지난해 6월 터파기 공사 때부터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집안이 약해졌다며 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데모도 해보고 결국은 바뀌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싱크홀도 6번째 이제 크게 무너진 겁니다. 마음이 더 허물어지죠. 하지만 시공사 측은 보강 공사를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거 차수공만 끝나고 나면 문제. 국토안전관리원이 땅꺼짐의 원인을 파악하고 지난 5월에는 현장 조사까지 마쳤지만 흙망리 두께 사이로 지하수가 들어와서 공사장 인접 집안에 4개 장소에 함몰이 됐대요. 보강 작업 진행 중에 다른 장소에서 침하가 발생됐다. 관할 지자체인 양양군청은 끼어들기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시공사와 이 민원인 관계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이고 행정에서 조치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개발붐이 불고 있는 강원도 양양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공사가 무더기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사고가 난 낙산지구에만 4곳, 양양군 전체에는 10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전북 정읍에서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망친 50대 용의자가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정자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차가 고속도로를 막아서면서 차량들이 모두 서 있습니다. 길게 늘어선 차량들 가운데 흰색 승용차를 경찰관들이 에워쌉니다. 50대 남성인 운전자는 오늘 낮 12시쯤 전북 정읍 시내에서 부부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100km 정도 도망가다 고속도로에서 경찰차의 도주로가 막히자 차문을 잠그고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 10분 정도가 지나자 갑자기 경찰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깨트립니다. 대화를 하던 중 용의자가 갑자기 자해를 시도하자 창문을 깨고 용의자를 제압한 겁니다. 제가 흐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혈을 했어요. 계속 구급대 올 때까지.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급대 와서 저희가 이제 구급대 실려 보내고요. 흉기에 찔린 40대 남편과 30대 부인은 목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쳤습니다. 피해자 부부는 용의자와 알던 사이로 알려졌는데 은행 대출 심사를 마치고 자신들의 차에서 용의자와 만난 뒤 흉기에 찔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가 그 차를 타고 있었고 만나기로 해서 피의자가 그 차를 탄 거예요. 경찰은 자해를 한 용의자가 의식을 되찾는 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수법이죠. 악성 앱의 설치를 차단하고 잡아내기 위해서 경찰이 피싱 차단 앱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번에는 피싱범을 잡겠다고 만든 이 앱까지 사칭해서 보이스피싱을 시도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에서 내린 신고자가 다가오는 초록색 옷의 남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몇 분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 낌새를 채고 달아난 남성을 쫓기 시작합니다. 결국 남성이 탄 택시를 강제로 멈춰 세워 체포합니다. 붙잡힌 초록색 옷의 남성은 바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원이었습니다. 신고자는 지난 4월 기존 대출보다 싼 금리로 갈아타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축은행이라는 국가 자금 대환 대출 담당이라고 팀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어 문자로 전달받은 사이트를 통해 2가지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금융기관 앱과 피싱을 막아준다는 시티즌 코난 앱이었습니다. 그런데 앱을 깔자마자 또 다른 은행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부정 금융거래라며 기존 대출금을 갚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앱을 내려받은 전화로 금융감독원과 경찰 등에 문의했지만 부정거래가 맞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환대출을 하셔서 부정금융거래에 등록을 했다. 현금으로 이걸 먼저 납부하셔라. 알고 보니 신고자가 깐 앱은 경찰이 개발한 시티즌 코난 앱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위조한 앱이었습니다. 일단 설치하면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통제돼 은행이나 경찰에 전화를 걸어도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연결된 겁니다. 피해 남성은 이번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경찰이 만든 악성 앱 탐지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요. 이렇게 공식 사이트에서만 내려받아야
정식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시티즌 코난 앱으로 탐지했더니 애초에 내려받은 앱은 모두 악성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원을 붙잡아 조사한 뒤 검찰에 넘겼고 악성 앱 설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남부지방에서는 햅쌀의 수확이 한창인데요. 안 그래도 20% 가까이 쌀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햅쌀조차 제값을 받지 못할까 봐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월의 떼약볕 아래 노난편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콤바인이 분주하게 벼를 수확하고 나랄 건조기도 쉴 새 없이 햅쌀을 실어 나릅니다. 아직 불볕더위가 채 가시지 않았지만 남부지방에서는 추석상에 올릴 햅쌀 수확이 한창입니다. 4월에 심어 8월에 수확하는 극조생종 벼로 올해는 가뭄 외에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어 풍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쌀값이 20%나 폭락한 상황. 농민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작년같이 벼값이 좋았을 때는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지만은 올해는 상황에 맞춰서 팔다 보니까 그 가격에 못 미쳐서 좀 미흡하고. 지난해 10월 20kg당 5만 6천 원 선이었던 쌀값은 지난달 4만 4천 원 선까지 떨어졌는데 농협의 쌀 재고 보유량은 오히려 73% 늘어난 상황. 햅쌀도 제값받기 어려워지자 농민과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때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쌀 27만 톤을 매입한 정부는 오는 26일까지 10만 톤 매입을 완료한 뒤 햅쌀 가격 조치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극 중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좋아하는 고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내 수족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련사의 손짓에 물 밖으로 올라온 남방 큰 돌고래 비봉이. 꼬리를 흔들며 관객들에게 인사합니다. 조련사를 등에 태워 앞으로 나아가다가 계속된 묘기에 지쳤는지 쇼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비봉이는 지난 2005년 제주 비양도 인근 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뒤 16년 동안 수족관에서 돌고래 쇼를 해왔습니다. 돌고래 쇼는 지난해 중단됐지만 바다로 돌아간 다른 남방 큰 돌고래와는 달리 비봉이는 마지막까지 수족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이 지내던 일본산 큰 돌고래 태지 아랑이가 경남 거제의 한 수족관으로 반출되면서 비판이 일었고 결국 석 달 만에 비봉이 방류가 확정됐습니다. 비봉이의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하여 해양 방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살아있는 먹이를 직접 사냥해서 먹는 등 두 번째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황입니다. 비봉이는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의 가두리 훈련장에서 야생 적응 훈련을 거친 뒤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 바다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모든 방류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해 비봉이가 안전하게 고향 제주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봉이 방류 이후에 선박 관광을 제한하고 또 돌고래 보호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 바다에서 불법 포획됐다 고향 바다로 돌아간 돌고래는 모두 7마리. 제도리와 삼파리, 춘삼이, 태산이와 복순이는 새끼를 낳고 야생에 순조롭게 적응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지난 2017년 방류된 금등이와 대포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일본 프로야구에서 연타석 홈런 3개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5타석 연속 홈런인데요. 메이저리그에도 없었던 진기록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일본 야쿠르트의 왼손 4번 타자 무라카미. 연타석 홈런의 시작은 사흘 전이었습니다. 한신전 7회 좌투수의 공을 밀어쳐 왼쪽 담장을 넘겼고 9회엔 5월 동점포를 쏘아 올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리고 연장 11회 뒤집기 2점 결승 홈런으로 3타석 연속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연타석 홈런 행진은 하루 휴식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주니치를 홈으로 불러들여 1회 솔로포로 4연타석 홈런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역대 14번째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3회 두 번째 타석에서 거짓말처럼 다시 한번 담장을 넘겼습니다. 伸びていく入った 5打席連続ホームラン 한미의 프로야구를 통틀어 사상 최초의 5연 타석 홈런이었습니다. もう5打席連続出たらいいなぐらいの気持ちで、ちょっと狙ってましたけど、それぐらいの気持ちでいきました。 국내 최고 기록은 4연 타석 홈런입니다. 모두 3차례 있었는데 현대 박병환과 한화 로사리오는 한 경기에서 삼성 나바로는 2경기에 걸쳐 달성했습니다. 146년 역사의 메이저리그 역시 2년 전 아브레우를 포함한 모두 43차례의 4연 타석 홈런이 최고였습니다. 세계 신기록의 주인공 22살 무라카미는 도쿄올림픽 결승전 홈런을 비롯해 지난 시즌 홈런 39개로 홈런 왕과 최연소 리그 MVP를 거머쥐었고 올 시즌도 벌써 39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며 일본 타자 최다 기록 55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무라카미가 전인 미답의 금자탑을 쌓았다는 찬사와 함께 25살이 되는 3년 뒤 메이저리그에 진출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남자 육상 100m에서는 우사인 볼트가 은퇴한 이후 뚜렷한 스타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19살 신예 태보고가 차세대 볼트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20세 이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100m 결승전. 4레인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태보고가 출발과 동시에 빠르게 치고 나오더니 1위를 예감하자 결승선 한참 전부터 승리의 세리머니를 보여줍니다.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기록은 9초 91. 세계 주니어 신기록을 세우면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결승선 도착 20m 전부터 2위 선수를 바라보며 여유를 부리는 모습이 마치 우사인 볼트를 떠올리게 했는데 이 도발적인 세리머니를 한 이유도 볼트에게 있었습니다. Because he's my idol, the person I look up to. I haven't met him personally, but I think breaking his world record he will definitely have to meet up with me. 볼트 역시 태보고를 지켜보고 있다며 SNS에 화답했습니다. 19살인 올해 5월 처음으로 10초대 벽을 무너뜨렸던 태보고는 지난달 16일 세계선수권 예선에서 자신의 주니어 기록을 앞당긴 뒤 3주 만에 또 한 번 경신하는 등 3달 사이에 20세 미만 100m 기록을 3번이나 갈아치우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년째 깨지지 않고 있는 볼트의 9초 58 세계 기록. 태보고가 그 한계를 뛰어넘을 차세대 볼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세계선수권 은메달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오는 11일 모나코 다이아몬드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간밤에 벼락이 치고 후텁지근해 밤잠 설치진 않으셨나요? 폭염이 주춤한 서울도 밤엔 열대야가 기승입니다. 대기 중에 수증기가 풍부한 탓에 비도 자주 오고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열대야 지속 기간을 살펴봤더니 서울은 내일로 8일째, 청주와 제주는 9일째에 접어듭니다. 또 대구를 비롯한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폭염도 극심합니다. 내일도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사람 체온을 넘어서는 37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도 32도까지 올라 다시 폭염주의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 찜통 더위 속에 소나기도 옵니다. 내일보다는 주로 모레 강도가 강하겠고 지역도 넓어지겠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씩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하늘 구름이 많겠고 동쪽 지방은 낮 동안의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6도 등으로 주로 서쪽 지방과 해안가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요. 낮 더위는 동쪽 지방이 심합니다. 대구 37도, 강릉 34도, 서울 3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빼고는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